자, 시작하죠. 지난주 수업에 이어서 2015년도 실시했습니다. 10월 거 질문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10월 거 질문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수능 거에 대한 역시 마찬가지 과제였죠. 숙제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10월 거 질문사항 뭐 있습니까? 2015년도입니다. 없어요? 그때 다 질문 받진 않았던 걸로 기억되는데 없나요? 진짜 없어요? 질문사항 없으십니까? 자, 그러면 상동학생들한테 설명했던 문제 몇몇 가지 좀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번부터 볼게요. 6번. 뭐 맞춘 학생도 있고 뭐 못 맞춘 학생들도 있을 겁니다만은 얘기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은 전자기 유도의 문제가 됩니다. 전자유도. 전자유도 유도 전류의 방향이라고 하는 것이 즉 기전력이라고 하는데 기전력은 마이너스 감수 n의 델타 t분의 델타 파이 자속의 변화를 방해한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흘러요라고 하는 이런 내용 문제가 되겠는데요. 그리고 같이 수평면에 원형의 도선과 그리고 전류가 플러스 x축으로 흐르는 오른쪽 플러스 x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대요. 이 전류가 흐른 쪽에 뭘 놔뒀다? 원형고리 도선을 놔뒀다 하네요.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합니다. 자, 전류를 잡으면 오른손입니다. 왼손과 문제풀면 곤란하죠. 전류 잡고 자기장을 보면 이쪽은 올라온 자기장, 여기는 내려온 자기장이 걸릴 것이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올라온 자기장, 내려온 자기장. 물론 도서에서 멀어질수록 자기장의 세기는 더 약해지겠죠. 큰 차이 이해되겠습니까? 이해됐어요? 올라온 방향, 내려온 방향 표시해 주시고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원형 도선 가만히 두고요. 직선 도선의 전류의 세기를 했습니다. 이 전류를 어차피 증가 아니면 감소겠죠. 전류 세기 일정히 유지하면 여기 유도 전류 생겨 안 생겨? 안 생기죠. 그래서 유도 전류 세기 유도 전류 만들기 위해서 x축 직선 도선에 흐르는 전류를 증가 아니면 감소합니다. 자, 증가를 한번 시켰다 해보자고요. 우리의 사고 체계는 그래 전류가 증가되니까 올라온 자기장이 좀 더 강해지겠고 올라온 자기장이 강해지면 도선의 수에선 올라온 자기장이 많아지니까 그걸 막기 위한 유도 전류 방향이 오른쪽으로 즉 시계 방향 유도 전류가 흐른다. 이렇게 될 것이겠습니다. 물론 전류 세기를 감소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밑으로 내려가는 자기장이 올라온 자기장이 줄어들죠. 올라온 자기장이 줄어들면 더 돌려 하면 시계 방향의 반시계 방향의 유도 전류가 흐를 것이겠습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고 체계를 원인에 의해서 그 프로세스 중에서 결과 유도 전류라는 결과를 얻어내는 이런 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거죠. 나에서는 유도 전류 방향이 뭐래? 시계 방향이래. 그렇다면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x축 이쪽 방향의 전류를 증가시키는 것이 원형 도선은 시계 방향 유도 전류가 흐르는 게 맞게 되겠네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증가에 해당하는 것이 3, 4, 5번에 해당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그렇다면 직선 도선에 흐르는 전류 세기는 그대로 놔두고요. 원형 도선을 이걸 위쪽 플러스 y쪽으로 움직였대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확인됐습니까? 위쪽으로 움직이면 올라온 자기장이 어떻게 돼? 줄어들죠. 올라온 자기장이 줄어들면 더 넣어야 되겠습니다. 반시켜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형 도선을 이번에는 위쪽 방향으로 이동, 플러스 y 방향으로 이동을 시켰습니다. 원형 도선은 반시계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준비될 수 있겠다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다시 한번 해보죠. 이번에 직선 도선 이쪽으로 가 있습니다. 되겠나요? 자기장 방향 여러분들 알아서 판단하시고요. 원형 도선 이렇게 준비해봤습니다. 원형 도선 이렇게 준비해봤습니다. 기업의 원형 도선은 이쪽으로 움직여드렸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때 유도 전류의 방향은 하겠습니다. 어차피 반시계 아니면 시계 둘 중 하나가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그럼 이 경우에는 전류의 세기를 감소시켰대요. 유도 전류 방향은 요 유도 전류 직선, 그지? 직선 도선의 전류 세기를 감소시키면 요 니은 도선, 니은 원형 도선은 반시계 방향의 유도 전류입니까? 시계 방향의 유도 전류입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문제 확인되겠죠? 똑같죠? 해보십시오.
어떻게 표현해볼까? 자, 직선 도선의 전류가 이렇게 흘러요. 했습니다. 전류 잡으시고, 자, 이렇게 잡으시면 이쪽은 올라온 자기장이, 여기는 내려간 자기장이 걸리겠네요. 요 놈을 왼쪽으로 옮겼다는 것은 올라온 자기장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올라온 자기장이 줄어드는 것은 그것을 막기 위해서 더 올려 해야 되겠고, 돌리면 이런 방향의 유도 전류가 흘러가겠군요. 몸을 푸는 거예요. 뭘 놓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지 마요. 몸으로 직접 다 하십시오. 오른손입니다. 왼손 이렇게 해버리시면 오답하게 되죠. 누군가 왼손만 하다가 걸렸는데. 자, 그렇다면 여기는 어떻습니까? 내려가는 자기장이 걸린다 했습니다. 내려가는 자기장이 걸리는 상황에서 이 직선도소의 전류를 약화시켰어요. 내려가는 게 어떻게 된다? 더 작아지겠죠. 이해되시겠습니까? 내려가는 게 작아진답니다. 내려가는 작아지니까 더 내려가고 돌리시면 시계 방향은 유도 전류가 그럴 수 있겠군요. 이해되겠습니까? 예, 그런 형태의 질문입니다. 7번 연력학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연력학에서는 기본적으로 여러분한테 소개했던 게 뭡니까 하면 연력학 제1법칙. 연력학 제1법칙은 넣어준 열 에너지는 내부에너지 변화량과 그리고 기체가 외부로 한 1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때 내부 에너지 변화량은 원래 내부 에너지가 분자의 개수하고 온도에 비례한데요. 분자의 개수는 신경 쓸 거가 없죠. 왜냐하면 항상 일정한 기체의 양에 대해서 소개하기 때문에 분자의 개수에는 신경 쓸 거 없이 온도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다시 보면 온도가 올라가요 하면 내부 에너지가 증가했잖아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워크는 기체가 한 일은 그 압력과 부피의 변화량수로 기체가 한 일을 제시할 수가 있는 거죠. 그에 우리는 몇몇 가지 케이스를 한번 소개할까 합니다. 등온 상태에서 온도가 일정한 상태에서 기체가 팽창할 수도 있고 수축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우리가 설명은 등온 팽창이 좀 더 유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화학 공부에서는 이 등온 팽창을 보일 법칙으로 소개하죠. 보일 법칙. 온도가 일정한데 압력을 줄이니까 부피가 늘어나 또는 압력을 높이니까 부피가 감소하잖아. 그런 내용입니다. 온도가 일정하다는 말의 의미는 뭐지? 내부에너지 변화량이 영적으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기체에 내가 열에너지 집어넣는데 기체가 팽창할 때 넣어준 열에너지가 전부 다 기체가 한 1로 나가라고 하는 게 연력학 제1법칙에서 등온의 팽창입니다. 이 등온의 팽창은 X축, 부피축, Y축, 압력축을 볼 때 이렇게 해서 T, 좀 저온 라인을 한번 그려볼까 하겠습니다. 팽창했으니까 부피가 증가한다고요. 부피가 증가한다. 이렇게 가는 것을 소개할 수 있겠죠. 부피 이니셜에서 부피 파이널까지 등온 팽창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럼 등온 팽창 시 해준 일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 이 아래쪽은 되는 제곱입니다. 이해됐습니까? 두 번째, 이번에는 압력이 일정한 등압 상태에서 팽창시켜 보자고요. 우리가 등압 팽창, 이건 화학에서는 샤를 법칙으로 배우는 겁니다. 압력이 일정한 상태에서 열에너지를 가했더니 온도가 올라가면서 기체가 팽창했어요. 기체의 부피가 늘어나요 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쪽 라인을 하나 더 그려서 T 좀 더 고온 라인을 한번 더 그릴게요. 결국엔 등압 팽창했을 때 똑같은 부피의 변화를 본다 했을 땐 해준 일은 노란 사각형 면적만큼 됩니다. 그래서 등압 팽창, 기체가 어쨌든 팽창했으니까 기체가 외부로 일을 했습니다. 온도도 올라갔어요. 저온 라인에서 고온 라인으로 온도가 올라갔어요. 내부 에너지 증가량도 있어요. 혹시 기억날까요? 몇 대 몇? 3대 1입니다. 이거는 참고로 2012년도까지의 물리 2를 공부하는 학생들은 요 수치의 정성적 말고 정량적인 것을 계산하는 것을 2012년도까지는 배웠습니다. 근데 지금은 정성적으로만 하는 거죠. 그래서 흡수한 열에너지는 일부는 내부의 증가량으로 일부는 기체가 한 1로 나간다는 거죠. 내가 동그라미 플러스의 크기의 비교가 조금 차이 이해됐습니까? 이해됐어요? 크기를 갖게 해준 일이 온도가 다시 팽창하는데
지구과학에서 굉장히 강조했던 팽창 하나 있었습니다. 뭐였죠? 율출입이 차단된, 예, 그렇죠. 단열의 팽창이었습니다. 단열 팽창에서 열 출입이 없다는 거죠. 그랬는데 기체가 팽창했대요. 팽창했다는 순간 어쨌든 기체가 뭔가 일을 한 거죠. 기체가 일을 하긴 했는데 뭔가 없이 일했다 보니까 기체의 내부 에너지가 마이너스 감소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T 저온 라인에 또 하나의 등온선을 하나 더 그려서 T 더더더 저온 저온 라인을 하나 그리겠습니다. 단열 팽창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단열 팽창에서의 기체의 한 일은 이 파란색의 면적이 되고 있습니다. 색깔 내가 차이 이해되겠습니까? 색깔을 두드는 거. 그래서 단열 팽창 시는 흡수한 열 에너지 없이 기체가 외부로 일을 했어요. 기체의 내부 에너지가 감소하면서요 됩니다. 마지막 남은 하나는 등적. 적은 부피를 말하는 겁니다. 적. 그래서 부피가 일정한 상태에서 가열, 물론 냉각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가열이 좀 편하죠. 그래서 부피의 변화가 없다니까 기체가 한 일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내부 에너지의 증가가 있을 때 그 말은 온도가 올라갈 때 넣어준 열 에너지가 곧 내부 에너지 100% 내부 에너지의 증가량으로만 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쪽으로 올라가는 게 등적 가야 되겠죠. 그래서 맨 처음 이니셜 상태에서 등적, 등압, 등온, 단열 라인으로 가는 과정들이 됩니다. 그러면 등온 압축, 등압 압축, 단열 압축, 그리고 등적, 냉각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그 반대 케이스로도 소개될 수 있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자, 일단 연력학 제1법칙 요 얘기를 하고 7번 문제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뭐 연력학이니 뭐 전자기니 또 파동이니 어쨌든 계속해서 여기 문제를 좀 풀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새벽에 3회포 공부를 하면서 3회포 뒤에 후반부 남은 거 그리고 하반에 남은 거 계속 이런 얘기들이 반복됩니다. 지금 어려운데 계속 자꾸 밀어주면 뒷감당이 할 게 너무 많아요. 기본 개념들 정리하시고 관련된 문제 계속 연습해 보셔야 됩니다. 제일 쾌감이 뭐예요? 남들은 모르는데 나는 알고 남들은 틀렸는데 나는 맞추는 이게 제일 쾌감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반대로 제일 좌절되는 거 남들 다 아는 것 같은데 나만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선생님 모르겠습니다. 나 몰라요. 설명 좀 해주소. 보강 시간 좀 펴봐줘라. 좀 요구를 하셔야 됩니다. 내가 여러분들 그 위클리 시다 보면 이제 뭐 그래 이런 좀 모르겠는데 뭐 그런 것들이 좀 나오긴 해요. 근데 모든 사람한테 한 사람 한 사람 일일이 잡아갖고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니들이 와가지고 선생님 나 이 위클리 이번에 치는데 참고로 다음 주에 위클리 치는 건 전력입니다. 물리는 전력이고 지학은 전체적. 뭐 좀 잘한데 하면 좀 적극 모아주세요. 알겠어? 자, 8번 얘기하겠습니다. 그림 가는 단열된 실린더에 들어있는 이상기체에 열을 서서히 공급했는데요. 일정한 압력이 일정한 상태 부피가 팽창할 때 8번의 가는 결국엔 압력이 일정한 상태에서 팽창했잖아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가에 열의 Q를 넣어줬는데 얘는 내부 에너지 증가도 있고 그리고 기체가 팽창해서 일하는 것들도 있지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등압이다 보니까 T 저온 라인 하나고 T 고온 라인도 좀 준비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니셜에서 파이널까지 이렇게 간 프로세스가 가 프로세스입니다. 가 정리해 주십시오. 그래서 가는 온도도 올라갔어요 되는 거죠.
온도가 올라가니까 당연히 내부의 증가했습니다. 기체 분자가 더 빨리빨리 움직일 수가 있었겠습니다. 기체가 팽창하면서 외부로 팽창하면서 기체가 외부로 한 일곱 있었어요 되겠습니다. 가 프로세스는 요 과정입니다. 그다음에 나의 과정을 봤습니다. 나는 어떻게 됐습니까? 근데 열 공급을 중단하고 기체를 압축시키세요 했습니다. 추가적인 열 공급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일부러 내가 냉각제를 통해서 열을 빼낸 것도 아니에요. 단열 상태에서 기체를 압축시켰습니다. 결국에 내가 추가적으로 일을 더 해줬겠죠. 외부에서 기체에 대해서 일을 해준 거예요. 단열 압축이에요. 단열 팽창의 극과는 반대 케이스가 되겠죠. 그렇다면 이 라인에다가 또 하나 라인을 더 그릴 수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T 고온 라인 그리면서 또 하나 더 T 고온 라인으로 더 잡아주겠습니다. 그래서 원래의 부피가 되도록 해주세요 하고 있습니다. 원래의 부피가 되도록 해주세요. 그 말은 이 단일 압축을 통해서는 이런 식으로 간 거다라고 할 수 있죠. 결국엔 제일 처음에 스타트할 때보다 훨씬 더 온도가 올라갔어요. 이해됐습니까? 등압 팽창하면서 온도가 올라갔는데 단열 압축하면서 그보다 더 올라갔어요 하겠습니다. 되시겠습니까? 이해됐어요? 기억보겠습니다. 부피가 증가하는 동안 기체가 흡수한 열량은 기체가 한 1과 같다? 가에서 흡수한 열량은 1 플러스 뭐도 있다? 내부의 이제 증가량까지 다 포함시켜야 되겠습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흡수한 열량은 뭐 기체가 한 1보단 더 많거든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됐습니까? 니은 보죠. 기체의 온도는 나에서가 가에서보다 더 높다. 가가 끝난 뒤의 온도에 비해서 나가 끝났을 때 온도 단열 압축돼서 더더더 온도가 올라가요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런 단열 팽창 및 단열 압축에 대한 그런 내용들은 지구과학 2에서 팬 현상하면서 우리나라에서는 높새바람 형식으로 소개되는 겁니다. 지금 이제 늦봄 초여름에 영서지방에 영서를 하면 알겠습니까? 태백산맥의 서쪽을 얘기하는 겁니다. 영서지방에 고온 건조한 바람이 부는 현상을 얘기합니다. 즉 여기 경기권 있고 강원권 있잖아요. 강원도를 이렇게 했는데 태백산맥을 기준으로 영동과 영서지방 이렇게 구분됩니다. 즉 여기가 영동 이쪽을 전체적으로 영서 그렇게 했습니다. 영서지방에 고온 건조한 일이 벌어지는 거 팬현상. 참고로 이 팬현상은 여러 면접에서 꽤 자주 물어보는 재밌는 내용이에요. 혹시 원장님 이거 팬현상 한번 나간 적 있어 없어? 안 나갔어요? 언젠가 나갈 거예요. 독일어예요. 팬현상. 그래서 산맥을 넘어오면서 훨씬 더 고온 건조해지는 이랬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의 동풍 높새바람이 불 때 영동에 빗 뿌리고 영서에 고온 건조 가문되는 그 얘기들입니다. 자, 뭐 여기 옆부센스입니다만 니은 기체 온도는 나에서가 더 높아졌다, 그죠? 가 과정보단 나 과정 끝냈을 때 온도가 더 높아졌습니다. 기체 압력은 했습니다. 나에서가 가에서보다 크죠. 당연히 압축했으니까 압력이 더 크죠. 이해됐어요? 압축했으니까 당연히 압력이 더 크겠습니다. 7번 정리해 주십시오. 12번 케플러 법칙 보겠습니다. 케플러 법칙은 제일 첫 번째 타원으로 돌잖아 하는 타원 궤도 법칙, 두 번째 면적, 속도, 일정 법칙. 같은 시간 동안 그 타원 궤도 쓸고 한 면적은 서로 같아요 하는 게, 예를 들어서 똑같은 시간 t초 동안 쓸고 한 이 면적과 이쪽을 쓰고 한 이 면적이 마다 같아야 되겠습니다. t초 동안 스몰 t 동안 이동한 이 면적 S1과
S2가 서로 같거든 되는 부분이죠. 결국엔 근인점에서는 좀 더 빨리 원점에서 상대적으로 더 느리게 움직여라고 하는 그런 내용 문제가 되겠고요. 제3법칙이 굉장히 중요하네요. 제3법칙 뭐예요? 조화법칙이라는 힘을 쓰는데요. 공전주기 T의 제곱과 장반지름 R의 삼승이 비례하거든이라고 했습니다. 지구과학에서 들어가면 공전주기를 피리어드 라지 P를 쓰고요. 장반지름 말 그대로 타원궤도의 장반지름은 스몰 a를 씁니다. 참고로 이 길이가 장지름이에요. 장반지름은 원일점에서 태양까지 거리입니까? 아니죠. 이 전체 길이의 절반을 장반지름 a로 삼습니다. 이해됐어요? 장반지름이 절대 태양에서부터 원일점까지 거리 이렇게 장반지름 잡으면 안 돼요. 알겠어요? 장지름의 절반입니다. 물론 단반지름이 없잖아요. 이 부분 있죠. 단반지름은 참고로 스몰 b를 씁니다. 이해됐습니까? 근데 뭐 장반지름이 중요하지 단반지름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혹시 이제 좀 어느 정도 공부가 됐으면 타원궤도의 전체 면적 내는 공식 알아요? 타원궤도 전체 면적. 타원궤도의 전체 면적 S 토탈은 파이 AB 씁니다. 그래서 만약에 A하고 B가 서로 같으면 A하고 B가 반지름 R로 같으면 파이 R 제곱 되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A, B가 서로 같은 게 완벽한 원이죠. 이해했어요? 세상의 운동에는 원 운동이 좀 더 많을까요? 타원궤도 운동이 좀 더 많을까요? 타원이 훨씬 많아요. 원은 아주 특수한 케이스일 뿐이에요. 그래서 조화법칙은 이렇게 이 제곱과 세제곱이 서로 연결되다 보니까 정수 단위로 떨어지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G9였다면 1년이라는 공전주기의 제곱에 대해서 1AU의 3승이 나오게 됩니다. 꼭 태양주의 도는 행성뿐만 아니라 지구주의 도는 인공위성에도 이 얘기 100% 제3법칙은 적용되는데요. 미지 행성 X라 했습니다. 얘의 공전궤도 장반지름이 4AU라고 해볼게요. 참고로 1AU는 지구 태양사의 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4AU의 3승, 4의 3승이 64잖아요. 얘는 8년이라는 공전주기의 제곱이 나오게 됩니다. 가장 많이 나온 건 아무래도 X인데요. 뭐 그래도 또 다른 넘버로 정수 단위로 떨어질 Y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9AU의 3승은 27년의 제곱자입니다. 그래서 맨날 얻는 놈이 요 세 가지, 뭐 지구를 기준으로 한 요 놈들 이거든 하는 내용이죠. 12번 문제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12번 문제. 행성을 중심으로 원운동하는 인공위성 P. 이 행성을 한 초점으로 타원 운동하는 위성 Q를 했고요. P라는 놈의 공전주기를 라지 T로 삼았습니다. 색칠된 부분의 면적은 전체 타원궤도 면적의 8분의 1이고요. O는 타원궤도의 중심이잖아 라고 하고 있습니다. 위성 Q가 A에서 B 동안 이동하는 데 걸린 시간은 이라는 그런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 다 읽어보셨습니까? 자, 중심행성이 있었습니다. 이때 위성 P는 이렇게 돌아요. 위성 P는 원운동하고 있습니다. 반지름이 D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T 주기의 제곱과 장반정 3승이 비례하잖아라는 식에서 위성 P는 주기를 T를 제곱을 하겠습니다. 장반경은 D의 3승이 비례하죠라는 이 형태를 주겠다는 거죠. 여기까지 확인됐습니까? 되셨나요? 그러면 Q는 어떻게 도는데 했어요? Q는 이렇게 Q가 돌아요. Q를 도는데 이쪽까지의 거리가 7b 됩니다. Q의 장지름이 얼마나 합니까? 하면 장지름은 이만큼이 장지름입니다. 8b입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런 Q의 반지름은 얼마입니까? 하면
4D가 됩니다. 4D짜리의 삼승은 8T의 제곱에 해당하는 이게 유선 Q의 얘기가 됩니다. 확인됐습니까? 예, 여기까지 정리해 주십시오. 그래서 P의 공전 주기는 B의 공전 주기는 7라고 했다면 Q의 공전 주기는 8T거든 돼 있습니다. Q가 A에서 B까지 이동하는 요 면적이 전체 면적의 8분의 1입니다. 이해됐습니까? 되겠나요? 그래서 스몰 t 시간입니다. 어디에서? A에서 B까지 가랍니다. A에서 B까지 가랍니다. 요 시간은 Q의 공전 주기의 8분의 1에 해당합니다. 이해됐습니까? A에서 한 바퀴 다 돌아서 다시 A까지 보는 게 그게 공전 주기잖아요. A에서 한 바퀴 다 돌아서 그렇게 다 돌았을 때 이 타원의 전체 면적 파이 AB 해되는 이 타원 전체 면적 대비 A에서 B까지 가는 건 그 전체 면적이 8분의 1이라는 것은 8분의 1 주기 동안 Q의 공전 주기의 8분의 1 동안 같이요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질문이 뭐라고? 요 A에서 B까지 갈 시간이 얼마입니까? 라고 했는데 아까 우리 보다시피 Q의 공전 주기는 뭐라? 8T라고 했습니다. 결국엔 T에서 A에서 B까지 가는 시간은 T네요. 그 말은 요 P 행성이 이렇게 한 바퀴 돌 동안 Q는 A에서 B까지 요만큼 갔잖아 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되셨나요? 예. 자, 뭐 이렇게까지 해서 상동 학생들이 어떤 질문들이 있었는데요. 이형한테 16번 문제 한번 풀어보라고 시킬게요. 16번 문제. 16번 문제. 16번 문제를 풀 때 뭐 매번 하는 겁니다만 저항의 효과로서 코일을 줍니다. XL 유도 리액턴스라는 이름을 쓰는데 어차피 그냥 뭐 뭔지 몰라도 저항의 효과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얘는 어떻게 나타나냐고 2파이 F L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동수가 증가하면 X의 값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항값이 증가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예상해 보소하는 질문이고요. 마찬가지 이렇게 축전기를 놓으면서 축전기, 콘덴서, 커패시터 뭐 어떤 말이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얘도 역시 저항의 효과가 나오거든요. XC 용량 리액턴스라는 이름을 쓰기도 하는데요. 2파이 FC분의 1 됩니다. 역시 마찬가지 프리퀀시 증가, 지동수가 증가, 고주파가 되면은 하겠습니다. 요 XC 값은 감소하게 되겠죠. 이 베이스로 한번 해보십시오 하는 거죠. 참고로 이 역에 대한 코일과 콘덴서에 대해서 고명 만들고 저명 만들고 또는 직렬연이라고 병렬연이라는 것은 여러분한테 꽤 요 시간 중에서 공부시켰던 바가 됩니다. 물론 앞으로도 한 번 더 나오게 정규 수업에 한 번 더 나오게 되겠습니다만요. 16번 문제를 만들어 보십시오.
16번 답이 나옵니까? (16번은) 교류 전원 장치가 준비됐습니다. 밑에 전기 신호 발생 장치라는 게 결국엔 교류 전기를 만들어요 라고 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거기에 어떤 전류계도 교류형 전류계가 준비되는 거죠. 신규 전기계는 이렇게 써요. 직선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건 교류 전류예요. 그 다음에 이쪽에 코일이 이렇게 있었더래요. 물론 그 밑에 축전기도 있었겠죠. 이해됐습니까? 중간에 축전기도 하나 이렇게 있고 스위치가 있었더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스피커가 연결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스피커는 코일 또는 콘덴서에 대해서 직열 연결입니까? 병렬 연결입니까? 예, 이건 직열 연결이죠. 직열 연결이에요. 스피커 옆에 이렇게 해서 뭐 저항 하나 더 있는 이건 별로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스피커 자체는 이 저항과 병렬이지만 이 저항은 신경 쓸 거 없는 거예요. 요 코일에 연결할지 축전기 콘덴서에 연결할지 직렬 연결이에요. 이렇게 연결하든 밑으로 연결하든 간에 말입니다. 이해됐습니까? 되겠나요? 그때 프리퀀시 F0를 넣으니까 A는 코일에 연결하는 거고요. 그리고 B는 축전기에 연결합니다. 이 값이 서로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되겠습니까? 그러면 저음일 때 스피커가 좀 더 잘 나와 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저음일 때 스피커가 잘 나와 주십시오. 스피커의 전류가 진동수가 감소하니까 스피커 전류가 증가해야 되겠네요. 예, 당연히 코일에 연결되죠. 코일에 연결하면 진동수가 작아지면 코일의 저항 효과 값은 감소합니다. 진동수를 감소시키면 엑셀 값도 역시 감소하고 저항 효과가 감소한다는 것은 전류가 좀 더 잘 흐르겠고 소리가 잘 나와요 하겠습니다. 즉 이렇게 스피커를 코일과 직열 연결시켰을 때 저음용 스피커가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A에 연결했다는 1, 3번에 골라야 되겠고요. 반면 진동수를 2F로 만들어요 했습니다. 이 F0보다 2배의 F0 됩니다. 그렇다면 얘는 전기가 좀 잘 못 통하죠. A에 연결했을 때 코일에 연결된 저항값이 커지니까 저항효과가 커지니까 전류가 오히려 감소하겠습니다. A 연결하면 줄어들겠네요. 진동수를 높였을 때. 물론 콘덴서 연결하면 저항효과가 더 줄어들고 전류 B는 더 커질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답 만들겠습니까? 예. 자, 2015년도에 실시했는데요. 2016학년도 수능이라는데 한 사람이 하나만 진짜 한 명밖에 없는 거예요? 수능 문제 풀었다. 하면 두 명밖에 없어? 진짜 너무들 하시네. 자, 풀었다는 사람들은 3월 거 푸십시오. 알겠습니까? 안 풀었다는 사람들은 수능 문제를 풀어 보십시오. 시간 20분 드립니다. 모든 문제, 20문제 다 풀 필요는 없고요. 할만하다 싶은 문제들, 그리고 배웠다 하면 그리던 문제들을 하면 됩니다. 뭐 유체역학이니 이런 거 배운 적 없는데 하는 것들은 패스하십시오. 알겠습니까? 시작하세요. 쏘리. 랄랄라.